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를 한참을 뒤져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는 찾아볼 수 없더군요. 친구랑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시체 닦는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이내 시급이 세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알바하는 곳으로 가니 분위기부터가 음산하여 당장이라도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꾹 참고 들어가 보니 어떤 아저씨가 저희를 안치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 술을 권하셨습니다. 친구가 받아 마셨고 저 또한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먹던 술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상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치실로 들어가니 시체 전용 보관 냉장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각각 시체를 한 구씩 꺼냈습니다. 원래는 시체 한 구당 4명이서 맡아서 하는 거라고 했지만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1대1로 맡아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체를 한참 동안 닦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걸린 시체는 정말 끔찍한 시체였습니다. 불에 탄 자국들과 칼로 여러 번 찔린 자국들, 또한 머리카락과 손가락에 말라붙은 피자국까지, 심지어 찔린 곳이 차마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는 성폭행 후 불에 태워진 시신 같았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 시체를 태우려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먹었던 술 때문인지 그런 끔찍한 시체를 보고도 저는 별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체를 닦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넣어놨습니다.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급전을 금방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려는 저희에게 아저씨가 묻더군요. 내일 또 올 거야? 보니까 이런 노가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올게요.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근데 휴유증이 있는데 괜찮겠어? 휴유증이요? 여기서 저는 살짝 겁이 났지만 오로지 급전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잘 들어가고 내일 또 나와. 내일 안 오면 당연히 알바비 없는 거 알지? 네, 꼭 나올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친구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다음날부터 친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제가 연락을 해봐도 친구는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카톡도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너무 걱정됐던 저는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아무리 세게 두들기고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러도 친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이 났던 저는 친구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친구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는 저와 시체 닦기 알바를 한 이후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어머니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체 닦기 알바가 끝난 시간이 새벽 2시쯤이 됐었나? 친구랑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갔고 친구도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웬 하얀 소복 차림의 할머니가 친구 쪽으로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당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친구 팔을 꽉 잡으시더랍니다. 놀란 친구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할머니는 내일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했죠. 하지만 친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다음날 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길을 나서고 있는 순간 갑자기 칼을 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5명에서 6명 정도가 튀어나와 갑자기 친구를 한 번에 확 덮쳐서 어떤 봉고차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약품을 주사했다고 했죠. 그 약품을 주사하자마자 친구의 정신은 몽롱해졌고 자신을 덮친 남자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신에 말이 제대로 들리는 게 이상한 거겠지요. 나중에서야 친구는 극적으로 구조됐고
그 남자들의 정체는 저와 친구가 일했던 병원의 남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남자 간호사들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땐 그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물론 남자 간호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체격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결국 그 일을 겪은 후 친구는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친구네 부모님께서 친구를 직접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친구는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으며 아직 면회는 불가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팔을 잡고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체 닦기 알바를 해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체 닦기 알바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라고 하셨죠. 손자도 저희랑 똑같이 작업 전에 평소에 먹던 술과는 다른 이상한 술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나 그쪽에서 권유한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적 그 술을 먹고 작업을 했었다고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다시는 시체 닦기 알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친구는 아는 형님에게 아름아름해서 알게 된 불법 알바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름아름해서 몰래 뒤에서 알바생을 구인할 뿐 대놓고 구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시체 닦기 알바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 전에 권해줬던 술은 수면제의 일종이자 마약의 일종이기까지 한 졸피뎀을 술에 좀 과하게 타서 작업 시작 전에 준 것이었습니다. 치사량을 넘었기 때문에 부작용과 심하면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는 위험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알아본 결과 실제 전문적으로 시체 닦기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 전 술을 마시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단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빠르게 소주 한두 병 정도 마시고 들어가지 따로 이상한 맛이 나는 소주를 마시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CCTV를 뒤져보았지만 그날 친구는 집 자체를 나오지 않았고 졸피뎀으로 인한 환각 증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약은 단순히 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왜곡시키고 환각을 보게 만드는데 그 일을 하고 집에 가던 길 할머니가 그 냄새를 맡으시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때 그 아저씨가 해주었던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실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은 저도 그 날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환각은 친구에게만 일어났던 것이었을까요?